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면서 뇌와 마음을 잘 이용해서 건강하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실제로 자고 깨는 이런 리듬이고요.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그래프입니다. 우리는 마치 아래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활발하게 생활을 하다가 밤에 딱 누우면 잠이 확 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선 아침 알람을 들으면 마치 나이키 선전처럼 운동화를 콱 신고 뛰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아침에 화장실도 한번 들르고 물도 한 잔 먹어야 점점 깨어납니다. 적어도 한두 시간은 지나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현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밤이 되면 유튜브를 보고 SNS를 봅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은 것을 해소하지 못했고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었으니 밤에 와서 이 조그만 핸드폰만으로도 재미를 느끼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밤에 SNS를 보고 있으면 조그만 스크린이 깜깜한 밤에 내 눈을 자극해서 청색광으로 내 머릿속에 지금이 낮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 물리적 신호 외에도 SNS의 유튜브의 이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심리적인 자극을 받습니다. 제대로 깊이 못 자고 나면 낮에도 찌뿌둥합니다. 낮에 활력적으로 보내지 못하니 또 밤에는 잠이 안 오게 됩니다. 이런 평평한 그런 커브를 계속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커브를 어떻게 커다란 굴곡으로 위에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알람을 들으면 활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없더라도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낮에는 최대한 활력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운동도 낮에 하는 것이죠. 만약에 회사 때문에 낮에 할 수 없다면 그래도 초저녁에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직전에 마라톤을 뛰고 와서는 몸은 피곤하지만 눈은 안 감기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침대에서는 잠자는 활동만 하도록 합니다. 낮에는 되도록 침대에 눕지 않는 것이죠. 시계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낮에는 시계를 보면서 철저하게 시간을 맞추고 각성해 두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몸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이죠. 밤이 되면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편안하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더라도 시계를 보지 않고 그냥 좀 많이 어두운가? 지금은 뭐 새벽 한참 중이겠네 라고 마치 배꼽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듯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 알람을 듣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다시 낮의 모드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정신과에 찾아와서 불안해요, 우울해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호소합니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불안의 뿌리, 근원은 대체로는 두 가지로 모아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혹은 또래 집단에 있어서 또래 집단과 어울리는 동안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왕따를 받았던 경험들, 이런 모든 마음의 상처와 기억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서 불안의 뿌리와 근원을 이루게 됩니다. 누군가는 불안에 조금 더 취약한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을 겪어도 조금 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차이는 바로 사실은 그 유전적인 차이와 생리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불안의 뿌리, 불안의 증상, 불안장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증상도 폭넓지만 사실은 그 원인은 어린 시절에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내 생리적인 특성,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생리적 특성이 모여서 형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죠. 실제로 우리의 환경 자체가 항상 불확실하고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불안 증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이 없는 사람들, 즉 불확실성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안장애에 조금 더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공황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황장애라는 이야기들은 언론을 통해서나 주변에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환자분들을 보면서 아마 일반인들도 여러 증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갑작스럽게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밀려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손발이 떨리고 쓰러질 것 같은 느낌들이
확 하고 밀려오면서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굉장히 극심한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갑작스럽게 한밤에 응급실을 찾아가기도 하고 병원으로 뛰쳐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병원에 가도 검사를 해도 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심장이 그렇게 뛰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데도 검사를 해보면 심장도 튼튼하고 폐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하고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사실은 공황 발작이었던 겁니다. 이런 공황 발작이 한번 시달리게 되면 또 이런 증상이 생기면 어쩌지? 또 이런 고통을 시달려야 한다면 나는 못 살 것 같아라는 예기불안이 생기는데요. 공황 발작과 예기불안이 모이면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왜 그러면 생기는가? 첫 번째는 긴장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호흡이 곤란해지고요. 땀이 많이 나고요.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몸이 마치 굳는 것 같은 느낌, 마비되는 느낌에 시달립니다. 이런 것들은 긴장 반응, 즉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과잉 반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불안 증상의 한 축입니다. 또 하나 인지적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인지적 불안은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재앙화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화 사고가 뭐지? 무슨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파국적인 일이 생길 것 같은 상상을 말하는 겁니다. 심장이 조금만 뛰어도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심장마비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극단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잠깐 하는데 나한테 무슨 큰 감염증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극단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죠. 아이가 집을 나갔다가 밤 10시가 됐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큰일이 생긴 거 아니야? 무슨 나쁜 일이 생겨서 연락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또다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재앙화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일, 사소한 일, 혹은 가능성이 매우 미약한 일들을 실제로 크게 일어날 것 같고 아주 낮은 가능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나쁜 일이 생길 것이라 믿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공포가 일어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는 낮은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면요, 스스로 이 불안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휩싸이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덜 불안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이 좀 생기더라도 난 이걸 충분히 다룰 수 있어. 나는 극복할 수 있어. 내가 좀 숨이 막히긴 하지만 잠시 스스로 다독이면 나는 충분히 내 자신을 진정시킬 수 있어. 강의를 하거나 발표를 하는데 나는 항상 편안하게 잘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으면 덜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내 마음대로 다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죠. 예측 못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세상에는 나쁜 일이 예상과 달리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교통사고라든지 건물에 화재가 난다든지, 그리고 건강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히 건강을 잘 관리하더라도 뜻하지 않은 암 진단을 받거나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하죠. 요새 기운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오셔서도 예전에는 나 우울해요, 나 불안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는데 요새는 그냥 기운이 없어요, 뭐를 할 의욕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그냥 무기력이 디폴트가 된 것 같아요. 학자들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다 연구된 것들을 모아보면 대개 무기력이라는 건 측정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대개 스트레스,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을 측정했죠. 그리고 요새 번아웃을 측정을 했어요. 근데 무기력이라는 건
그 우울증이나 번아웃이 시작이 될 때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무기력증으로 나기 때문에 이 다양한 증상을 조기에 알아낼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기력증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요, 몸이 아팠을 때 그래요. 우리 산후우울증 때 애 낳아서 애 키울 걱정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남편이 일을 안 도와줘서 그 남편과 시댁이 미워서 산후우울증에 걸린다라고 심리학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할 일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내일 출근도 해야 되는 엄마가 체력이 떨어져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갱년기 우울증도 그렇고요. 일이 너무 많아졌을 때 체력이 떨어지면 무기력증이 생기죠. 두 번째는 의지력이 떨어졌을 때 그렇습니다. 할 일이 재미가 없으면 하고 싶지 않죠. 사실은 몸이 게으른 게 아니라 감정적인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옆에서 보면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통제권에 없을 때 무기력해져요. 자, 일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을 떠나서 에너지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가 미래가 예견되지 않았을 때예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내가 생각하는 이걸 하리라 라는 기대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는 취직 자리도 많이 없어졌고요. 삼촌이랑 아버지는 이만큼 하면 이렇게 됐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미래가 예견되지 않으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증상은요, 몸이 무기력해져서 나타나는 무기력증이 가장 흔하고, 감정적으로 무기력해져서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는 정신이 무기력해져서 게으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번아웃 많이 들어보셨죠? 번아웃은 다 타서 활활 타서 일을 하다가 재만 남은 상태를 번아웃이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탈진 또는 소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성실한 사람들은 번아웃도 덜 된대요.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일을 그냥 하루하루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번아웃도 덜 되고 우울증도 덜 되고 무기력증도 덜 된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일할 때, 공부할 때 관련된 성실성은 타고나는 게 아니래요. 훈련, 그 다음에 결심. 훈련과 결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특히 젊은이들은 나의 노력을 습관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 일단은 쉬어야죠. 무기력할 때는 일단 에너지가 충전돼야 돼요. 스마트폰 100% 방전되면 켜지지도 않죠. 푹 쉬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걷고 산책하고 햇빛 보고 하면서 산책을 해야 됩니다. 나라 연구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니 그럼 어떤 운동을 하냐? 난 운동 별로 안 좋아해. 일주일에 3일 이상 적어도 30분 이상씩은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국민 모두.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등산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하시고요.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자전거를 타세요. 생활 속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계단 올라가고 되도록이면 짧은 거리는 걸어가는 것도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하죠. 근데 다만 쉴 때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던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쉬어야지 맨날 컴퓨터만 보던 사람들은 쉴 때 스마트폰 보고 쉬면 안 쉬어집니다. 다른 일을 하셔야죠. 몸을 쓰던 사람이라면 쉴 때는 좀 누워서 쉬는 것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 쉬면 사람은 다시 일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좀 정해놓고 쉬셔야 되고, 네 번째, 나 쉰다고 내 주변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하지 말아라. 남편들이 많이 그래요.
일 끝나고 똑같이 퇴근하면서 부인 보고 집안일 다 하라 그러고 자기는 쉬는 남편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이기적인 쉼은 하지 말아라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되게 만들려면 일단 기초 체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는 일단 시작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게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아는 말로 지구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지구력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인을 자꾸 칭찬해 주세요. 세상은 정글 같은 곳이라서 일터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칭찬해 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이 정도면 내 계획대로 내 일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칭찬입니다. 나 뜨겁게 나를 칭찬해. 그런 것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스스로 웬만큼 하고 있어. 또 하나는 스스로에게 유머를 던져주세요. 마스크 속에서 빙긋 웃어주기만 하셔도 우리 머리 안에서는 세로토닌이나 옥시토신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내 주변에 지지자를 한 명 만들어 두세요. 아이들은 3세 이전에 온전히 나를 칭찬해주고 받아주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평생을 산대요. 남편은요, 감탄해주는 부인 덕분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옆에 한 명이라도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게 참 만만치 않죠. 날씨도 그 맑고 개인 날보다는 춥고 덥고 흐린 날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이렇게 편안한 날이 별로 없어요. 그것보다는 어떤 때는 매 순간이 그 갈등과 스트레스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어도 우리가 아직 다스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삶이 직선으로, 그것도 상승세를 타면서 계속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뭐 살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다치는 일이 많아요. 어떤 때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피해의식도 갖게 되고 억울하고.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단단해질 수 있는가.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머리로는 다 한다. 그냥 마음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알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배신을 해도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문제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정신과 상담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노는, 그것을 이제 김수환 추경님은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힘든 여행이 무엇이냐, 바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이라 그랬는데요. 그 멀고도 힘든 여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이제 정신과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갈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 반대되는, 모순되는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람이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이제 갈등인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스트레스죠. 그럼 스트레스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균형과 조화, 평상심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일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는데요. 즐거운 것도 스트레스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내일 소풍 가면 정말 그 소풍 가서 그 즐겁게 친구들하고 뛰어놀 생각, 엄마가 맛있게 싸주신 김밥 먹을 생각하면은 잠이 안 왔죠. 마음의 균형과 조화, 평상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연휴에 어디 여행을 가는 계획을 세우면은 너무 마음이 뛰고 흥분이 되죠. 기분 좋습니다.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마음의 균형과 조화, 평상심을 잃고 만드는 데는 똑같은데, 우리는 그 즐거운 일은 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안 하는가 하면은요, 즐거운 일, 즐거운 스트레스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제 디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요. 힘든 스트레스는 뭐냐면은 갈등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어요.
내가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이면 내가 기꺼이 하는데 그냥 상사가 이것도 더 해. 그러면 화가 나죠. 아니 왜 내가 해야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있으면 그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하고 싶어.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결과가 두려워.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러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있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스트레스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피테투스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우리는 힘든 일을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힘든 일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내가 해야 돼? 화가 나. 나는 안 하고 싶어. 과연 내가 하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런 능력이 될까? 이걸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평가를 내리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서 죽을 때까지 노화도 안 걸리고 병에도 안 걸리는 동물이 있대요. 새입니다. 참 놀랍죠? 이 앵무새의 평균 수명이 100년이고 가장 멀리 난다는 이 알바트로스는 평균 150년을 산다 그래요. 그리고 갈매기도 평균 70년을 내지 80년을 사는데 그 사이에 노화도 안 걸리고 병에 안 걸린다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이 새들은 그냥 뭐 사람에 의해서 잡아먹히거나 이제 사고 사러 죽는데 왜 새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노화도 안 걸리고 병에도 안 걸리냐 하면은요. 새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그냥 힘들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하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TV에서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과연 인간이 동물보다 더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동물들은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 스트레스, 힘든 것을 아주 단순하게 극복을 합니다. 나보다 약한 동물이 있으면 싸우죠. 파이트입니다. 나보다 강한 동물이 있으면은 도망가요. 플라이트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게 힘든 게 내가 싸워봐? 도전해봐? 그러다가 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싸우기도 두렵고 도전하기도 두렵고 회피하기도 두렵고 이 갈등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참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새도 가느다란 실 한 오라기에 묶어놓으면 날지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 동물들의 스트레스의 해결법인 그 이진법을 따르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나를 이 세상에 묶어두는 이 실오라기가 많습니까?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건강하고 까칠하게 나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건강한 까칠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아까 김수환 추기경님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힘든 여행, 좀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의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으로 이제 실습을 나가거든요. 실습을 나가기 전에 항상 꼭 읽어봐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인계장입니다. 학생들끼리 인계장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인계장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쓰여 있어요.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도 있고 뭐 미리 예습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스케줄도 있고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사람에 대한 인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레지던트 몇 년 차 누구누구 선생님, 그 선생님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내 다음 사람한테 인계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저희 학생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말리그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종양 중에서도 악성을 뜻하는 단어가 말리그넌트, 그쵸? 네. 그런데 이걸 저희끼리 줄여서 그냥 말리그라고 불렀어요. 감이 오시죠? 왜 말리그라고 했는지? 그런데 제가 이 말리그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의 특징을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인 세 번째는요.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어요. 이런 3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누구와 닮았는지 혹시 나는 아닌지 누가 더 심한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계장에 이런 내용이 쓰였더라고요. 늦는 걸 너무 싫어하신대요. 절대 늦으면 안 된대요. 저희는 그래서 항상 10분 전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 늦는 건 싫어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늦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항상 늦으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늦으면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학생들의 태도의 문제고 인성의 문제고, 근데 자신이 늦는 거는 정당한 사유가 꼭 있어요. 귀인 이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행동의 원인을 찾아볼 때 보통 두 가지 방향에서 행동의 원인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행동을 한 사람의 내부 요인, 뭐 성격, 이 사람의 습관.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의 외부 요인, 이 사람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주변 환경. 이렇게 내부, 외부 나눠서 보통 두 가지로 찾아보곤 하는데요. 우리가 모두 일반 사람들도 조금씩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 행동의 원인을 찾을 때는요, 나의 내부 요인보다는 나의 외부 요인에서 원인을 많이 찾고요. 내 옆에 상대방의 행동의 원인을 찾을 때는 이 사람의 외부 요인보다는 이 사람의 내부 요인에서 원인을 많이 찾습니다. 모두들 대부분 그런데 내 앞에서 제가 얘기한 말리그 선생님은 이게 좀 심했어요. 이런 오류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강했어요. 앞서 나르시스트라는 단어를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는 나르시스틱 사회다. 나르시스트가 워낙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르시포비아라 그래서요. 포비아가 공포증을 뜻하는 영어 단어거든요. 의학 용어이기도 하고. 나르시스트들을 병적으로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들 피해 다니고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요새 생겼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피해야 할 나르시스트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모두가 나르시스트, 모두가 말리그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말리그가 되었을까요? 왜 나르시스트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그런 분들한테 해보고 싶어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과거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그런데 앞에 소개한 이런 말리그, 나르시스트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하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어렵게 하는 대답은 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요. 내가 영재래요. 아인슈타인이라고 나한테 그랬어요. 혹은 우리 엄마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대요. 주로 뭐 능력, 외모, 지식 이런 거 관련된 극찬을 받고 자라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많이 동의하시네요. 아들, 딸 괜찮아. 응? 공부 못해도 돼. 못생겨도 돼. 엄마 아빠는 너를 그래도 사랑할 거야.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크죠? 나중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요. 나보다 잘난 애도 있고요. 잘생긴 애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사랑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클까요? 항상 내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야지 사랑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과 항상 비교합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잘났어. 나 이 사람보다는 똑똑해. 난 그래야 해. 그래야지 나는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까지 해요. 내가 더 우월한 존재에 있으려고. 그리고 부모 같은 사람을 계속 찾습니다. 나에게 이런 극찬을 계속 해줄 이런 사람들을 계속 찾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당당한데 속은 굉장히 연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죠. 근데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옆에 보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맞춰주고 거의 이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말리그, 나르시스트 이 사람들 옆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옆에 있는 애가 문제다. 옆에 쟤가 저렇게까지 안 하면 얘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거든. 누가 옆에서 맞춰줘서 그래.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모님을 보잖아요. 그럼 그 중에 나르시스트나 말리그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가요, 아이를 키우는데
나를 위해서 키워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이를 키워요. 그럼 애는 어떻게 크냐면요. 부모를 위해서 큽니다. 이 아이한테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나는 우리 부모를 만족시킬 거야. 항상 부모를 만족시킬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 때문에 실망을 하잖아요. 그럼 또 호되게 뭐라 합니다. 깎아내리고요. 비난하고요. 아이는 또 마음에 상처를 입죠. 이 아이한테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되어 있어요. 하나는 나는 우리 부모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우리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어. 이 두 가지 생각을 항상 갖고 사니까 아이는 불편합니다. 답이 없잖아요. 가끔은 백마탄 왕자님, 공주님처럼 이런 아이한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아이는요,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처음 본 상황이에요. 이런 사랑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람은 다 걷어냅니다. 그러고 누굴 만나죠? 말리그, 나르시스트 이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요. 그럼 이 아이한테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겨요. 내가 우리 부모는 실망시켰지만 이 사람만큼은 내가 만족시키면서 절대 나 때문에 실망할 일 없게끔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이 아이는 살게 됩니다. 피부관리실 가보면 피부가 나쁜 분이 오는 게 아니라 피부 좋은 분들이 오고요. 비만 클리닉 가면요. 뚱뚱하신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왜 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오고요. 정신과도 그래요. 진짜 문제가 있는 분은 안 와요. 진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가족들한테 붙잡혀서 오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불안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불안하면 사람이 불안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대처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꾸 뭔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주한 거죠. 불안하면 사람이 분주해져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셨는데도 그냥 앉아서 상담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 책상을 닦으세요. 책상을 왜 닦습니까? 오셔가지고. 책상 닦으면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어머니들 이렇게 하루 종일 쓸고 닦고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10중 8구 불안하시거나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힘든 시기가 있었다면 언제였을까요? 잠깐 생각을 해보실까요? 내 인생에서 고비 혹은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저는 좀 잔인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노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은 값진 노력도 있지만요. 헛된 노력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력도 안 하고 뭔가 좋은 성과를 바라면 도둑심보잖아요. 내가 뭔가 갖추지도 않고 나보다 더 좋은 조건의 사람들을 어떤 덕을 보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그런 것도 도둑심보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 도둑심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그 결과가 다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도둑심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은 노력한 만큼 그 대가를 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노력이라는 것은 헛된 노력이 많아요. 내가 잘할 수 없는 걸 억지로 잘하려고 할 때 이 노력 자체가 굉장히 저항이 많이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으름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쏟아붓는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게을러져요. 우리 사회가 뭔가 그 정도면 괜찮은데 괜찮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뭔가 이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이 정도로는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게으른 것 같고 뒤처질까 봐 불안하고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 불안이나 마음의 스트레스를 스스로가 직면하기 힘드시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불안들을 잊어버리려고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쓸고 닦고 하시죠. 그분들이 보기에 우리 눈에는 굉장히 부지런하시잖아요. 정말 부지런하시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분들은 정작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을 수가 있죠. 사실 그런 게 지금 많죠. 내가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과연 그게 내 생각인 건지 아니면 나한테 비판적인 성찰을 통하지 않고 주입된 건지 이게 정말 내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정립된 내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치가 아니라고 한다면 나는 사실 가치적인 독립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고 사실 자율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아내랑 그 한 가지로 다툰 적이 있는데 어떤 문제로 다퉜냐면 아이가
열이 한 40도까지 났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그래서 아내는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된다. 집에서 푹 쉬어야 된다. 저는 뭐라 그랬겠습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가야지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내는 저를 이해를 못하고 저는 이제 아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만 내다가 이제 나왔는데 결국 아내는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게 내 생각인가,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사실 제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겠어요? 저희 아버님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파도 회사는 가야 되고 아무리 아파도 학교는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저희 아버지 생각이 어릴 때부터 그냥 말 그대로 주입되고 내면화 돼버려서 그게 마치 제 생각인 양 생각하고 살아온 거죠. 내 생각마저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율성이 갖추려면 사실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독립이 사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삶과 나한테 중요했던 사람이 나한테 기대하는 삶과 구분을 잘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 나에게 기대했던 삶과 내가 바라는 삶의 어떤 구분이 안 돼 있고 그걸 이제 정신의학적으로는 가치적인 독립이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신적인 독립이라고 한다면 정서적인 독립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인 독립, 내가 판단이나 경제적으로 어떤 독립해 나가는 어떤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는 내가 가치적인 독립이 돼서 부모가 나한테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부분하고 내가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공통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 게 중요하죠. 상처와 약점에 집착하지 말고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자기 자신을 내던져야 합니다. 약점과 상처에 집착하는 건 마치 콘크리트로 벽돌을 단단하게 쌓아둔 이 벽을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애석하게도 내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불안의 뿌리들은 손으로 민다고 해서 금방 허물어지는 담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계속 힘을 쓰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긍정적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잃어버린 것, 아픔이 있었던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키워가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치료 기법 중에 최고 가능 자기를 상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나의 가장 긍정적인 것이 극대화됐을 때 내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글로 적어보기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가장 좋은 모습,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는 내 가장 아름다운 내 모습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하루에 일정 시간 그 모습을 상상하고 글로 옮겨 적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자기 효능감도 늘어나고 정신건강도 훨씬 좋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나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상상함으로써 부정적인 자기대화, 재앙화, 파국적 사고, 부정적인 내 모습들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들을 옆으로 밀어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행동들을 조절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피 행동, 과도한 통제 행동, 이런 회피와 통제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통제를 하면 편안해져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그림 같은 것이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총구를 나에게 들이미면서 너 불안해하지 않으면 살려줄 거야.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럴 때 과연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 편하게 먹을 거야. 애를 쓴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불안이라는 건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냥 너무 막 집착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안이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요즘처럼 건강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시대에 사는 동안 내가 더 건강해지려고, 나쁜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려고 계속 손을 씻는 겁니다. 물론 적당한 수준의 손 씻기와 청결은 중요하지만 5분만 지나면 또 씻고
잠시 뭐 하면 또 하고 계속 그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불안은 더 밀착되게 됩니다.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아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보도블록에 금을 밟으면 나한테 재앙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상이 떨치지 않는다고 발자국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면 불안은 더 머릿속에 찰싹 달라붙습니다. 정리정돈이 깔끔하게 되어 있어야만 모든 일이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나 아무 일도 못해요. 계속 정리정돈에만 신경을 쓰는 겁니다. 문을 잠궜나? 도둑이 드는 거 아니야? 아, 화재가 생기면 어쩌지? 나가려고 할 때마다 신경이 쓰여서 또 집으로 돌아와서 또 확인하고 잠시 일을 하다가 또 머릿속에서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또 확인하고 또 체크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통제 행동들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에 취약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런 건 등산을 해야 되는 사람이 목표에 오르려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놓인 돌멩이에만 신경을 쓰는 거랑 똑같습니다. 등산을 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계속 발 아래에 있는 돌뿌리만 치우려고 내가 자꾸 걸기적거리고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 걱정 때문에 돌멩이를 치워야 될 것 같은 생각에만 집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앞으로 걸어 나가지 못하고 발 앞에 있는 장애물, 나를 방해하는 것, 나를 위협할 것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통제 행동은 바로 이렇게 돌멩이만 치우려고 하는 행동과 똑같습니다.